억만금을 써서라도 반드시 잡아오라. 김정은을 격분시킨 일가족 탈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보통 고위 간부가 탈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숨기기 급급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례적으로 주변 국가의 협조까지 요청하며 사력을 다해 추적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도망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북한이 이토록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삼엄한 감시망을 뚫은 기상천외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배경에는 한국의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과 자유민주주의의 힘이 있었습니다. 북한 최고 위층 인물이 가족과 함께 한국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서 찾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한 가족의 처절한 생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철민입니다. 북한 비밀재정실 부국장으로 김정은 동지의 핵개발 자금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죠. 아니, 맡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그 모든 게 과거의 일이 되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충성스러운 당의 일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인민복을 단정히 입고 사무실에 출근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핵개발 자금 관리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매일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땐 몰랐어요. 변화가 시작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갑자기 주변 간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 함께 회의를 하던 동료가 오늘은 빈자리에 앉아 있고 그 자리엔 낯선 얼굴이 앉아 있었죠. 박 부국장, 김 과장, 이 참사까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인사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동료들의 가족까지 함께 모습을 감췄거든요. 연좌제라는 무서운 현실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보위부 차량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평소에는 하루에 서너 대 정도 지나갔는데 이제는 1시간마다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들이 천천히 지나가면서 건물을 살피는 모습이 섬뜩했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이상한 잡음이 들렸습니다. 딱딱하는 소리나 웅웅거리는 소음이 중간중간 끼어들었어요. 처음엔 전화기 고장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전화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제 통화를 감청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주변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자유롭게 농담도 하고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모두가 조심스러워했고 업무 이야기만 간단히 주고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침묵이 흘렀어요. 누가 밀고 할지 모르는 무서운 시대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모서리 너머에서 누군가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의심병이 생긴 건지 정말 감시를 받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날로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박 국장이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사무실에 야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철민이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평소 농담을 좋아하던 그가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습니다. 명단에 내 이름이 올랐다는 소문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명단이라는 건 숙청 대상자 명단을 의미했어요. 한번 그 명단에 오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충성을 다해 일해왔는데 명단이라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박 국장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왜 내가 명단에 올라야 하는데? 제가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충성했고 맡은 일도 성실히 했는데. 박 국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의심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로 위험하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걱정되는 건 가족이었어요. 제 아내 미숙이와 23인 아들 민석이, 그리고 20살인 딸 유나까지. 연좌제가 적용되면 가족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무겁고 답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날은 1시간이나 걸린 것 같아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가로등 불빛이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졌고 바람 소리마저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평소에 없던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수상한 사람이 서성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안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빠가 남편이 체제의 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알려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가족들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고 표정도 어두웠거든요. 특히 민석이가 제게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여요. 저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특히 민석이가 진지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에겐 아버지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버지 때문에 고생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23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할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내 가족이 나를 믿어준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막내딸 유나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어 보였어요. 아빠, 그냥 오해일지도 몰라요. 설마 아빠 같은 분을 의심하겠어요. 아빠는 항상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순진한 우리 딸의 말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이 체제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거였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미숙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의연함도 있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였기 때문에 제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와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미숙아, 우리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박 국장이 직접 경고해줬어.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따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체제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바로 이 가족이었어요. 20년 넘게 헌신했던 나라가 저를 배신하려 한다면 저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가족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업무를 보면서도 항상 주변을 살폈어요. 누가 저를 감시하는지,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요. 전화 통화할 때도 중요한 내용은 피했고 동료들과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창문 밖을 확인했어요. 보이부 차량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만약 그들이 저를 데려가러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봤습니다.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줄 수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없을 테니까요.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지냈어요. 예전처럼 농담하고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재적 밀고자로 보였어요. 심지어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동료들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안부도 물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인사만 간단히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누가 밀고 할지 모르는 무서운 시대였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걸어 다닐 때도 주변을 계속 살폈어요. 평소에 없던 사람이 서성이고 있거나 이상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혹시 저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가끔 뒤를 돌아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체제는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고 가족들까지 연루시킬 거였습니다. 연좌제 앞에서는 개인의 충성이나 업적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내가 아닌 가족이 문제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체제에 충성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 혈육이었어요. 이 나라는 개인의 충성보다 의심을 먼저 하는 곳이었습니다. 한번 의심받으면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무서운 체제였어요. 그날 밤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의논해야 할 일이 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어요. 가족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가족 회의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해야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거실 소파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화목했던 우리 가정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박 국장이 해준 경고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아내 미숙이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당신,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제 와서 도망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예요.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지위와 생활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미수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이미 여러 동료들이 사라졌고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어.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잃는 게 아쉽지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 민석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군 장교가 되는 꿈을 포기해도 괜찮아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23세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장교가 된다는 건 출세의 지름길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민석아, 너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어. 제가 아들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다른 곳에 가도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저는 밤에 혼자 걸을 수 있는 세상이 있다면 가보고 싶어요. 여기서는 항상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억압된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20살 여대생이 밤에 혼자 걸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딸의 마음이 애달팠습니다. 유나야, 정말 그런 세상이 있을까? 아내가 딸에게 물었어요.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곳이 정말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조선족 무역상 김 사장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술자리에서 그가 은근히 흘린 말이 생각났어요. 부국장님, 혹시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인사말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었어요. 김 사장은 중국과의 무역을 담당하면서 여러 루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조심스럽게 김 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면서 상황을 암시했죠. 김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개인적으로 상담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김 사장은 제 의중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부국장님, 물론이죠. 내일 오후에 평소 가던 찻집에서 만나시죠.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찻집에서 만난 김 사장은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어떤 일이시죠?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 사장이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가족여행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좋은 루트를 하나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암호 같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김 사장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경계병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면제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몸에는 전혀 해가 없는 약물입니다. 잠시 동안만 의식을 잃게 만드는 거죠. 물론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야 해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김 사장의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특히 아내가 가장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예요? 경계병들한테 해가 가지는 않는 거죠? 아내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해치려는 게 아니니까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우리가 탈출하려는 것이지 누군가를 해치려는 건 아니니까요. 김 사장이 구한 수면제는 몸에 해가 없다고 했어. 단지 몇 시간 동안 깊이 잠들게 만드는 거라고 해. 민석이가 작전 계획을 듣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저한테 맡겨주세요. 군사훈련을 받아봐서 이런 상황에 익숙해요. 아들의 의젓한 모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됐어요. 23 청년이 가족을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의 군사훈련 경험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적어도 움직이는 방법이나 은신하는 기술은 알고 있을 테니까요. 유나도 자신의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저는 외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경계병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게요. 딸의 영특함과 용기에 놀랐어요. 평소 소심하던 유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다니요. 유나야,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경계병들이 의심할 수도 있어. 하지만 유나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평소에도 호기심이 많잖아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거예요? 아내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했어요. 여보,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 제가 아내를 설득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결국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절대 다치는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강변 지역을 정찰하고 경계병들의 패턴을 관찰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루트로 순찰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2명의 경계병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위장용 짐도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가족 여행처럼 보이도록 가방을 꾸렸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물건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짐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요. 김 사장을 통해 남쪽과도 연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에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있고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국정원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탈출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습니다. 국경 방문증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평소 인맥을 이용해서 어렵게 서류를 마련했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중국 친척을 만나러 간다는 명목이었어요. 가족 모두의 방문증을 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족의 결속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고 서로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어요. 위기 앞에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느낄 수 없었을 소중함이었어요. 민석이는 매일 강변을 정찰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아버지, 경계병들이 정확히 몇 시에 교대하고 언제 휴식을 취하는지 파악했어요. 아들의 체계적인 접근법이 대단했어요. 군사훈련의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며칠에 걸쳐 경계병들과 친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아저씨들,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순진한 대학생이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경계병들도 경계심을 늦췄습니다. 아가씨는 참 예의 바르네요. 어느 집 딸이에요? 점점 친밀해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실행일을 정했습니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을 택했어요. 김 사장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일 밤이 적기입니다. 날씨도 흐리고 경계가 느슨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족 모두가 모여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함께 살아남을 거예요. 제가 가족들에게 한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함께 갑시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에게 말했어요. 미수가,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내일 밤이 지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당신과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실행일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경계병들의 행동 패턴을 점검했습니다.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2명의 경계병이 교대로 근무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야간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밤 10시경이 가장 경계가 느슨해지는 시간대였어요. 민석이가 체계적으로 관찰한 결과를 보고해줬습니다. 아버지, 경계병들이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여요. 8시에 교대하고 9시쯤에 저녁을 먹고 10시에 잠시 휴식을 취해요. 아들의 정밀한 관찰력에 감탄했어요. 군사훈련을 받은 덕분에 이런 정찰 임무에 익숙했던 거죠. 유나가 며칠 전부터 경계병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저씨, 외국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어로는 안녕하세요를 뭐라고 해요? 영어는 정말 어려워요. 아저씨들은 외국어 하실 수 있어요? 순진한 호기심으로 다가가는 유나를 경계병들도 예뻐했습니다. 아가씨는 똑똑하네요. 나중에 외교관이라도 되려나 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세요. 딸의 영특함 덕분에 경계병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누그러뜨릴 수 있었어요. 이제 음식을 건네줘도 자연스럽게 받을 만큼 친해졌습니다. 아가씨가 주는 건 뭐든 맛있어요. 집에서 만든 음식은 역시 다르네요. 수면제 테스트도 여러 번 반복했어요. 냄새가 나지 않는지, 색깔이 변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용량도 중요했어요. 너무 많으면 위험하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을 테니까요. 김 사장이 가져온 수면제는 정말 무색무취였어요. 빵에 발라도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음료수에 타도 맛의 변화가 없었어요. 이 정도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김 사장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가족 모두가 은신처에서 역할 분담 연습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나갈지, 어떤 순서로 이동할지 세세하게 계획했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대안도 준비했습니다. 혹시 발각되면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야 해. 그리고 미리 정한 장소에서 다시 만나는 거야. 민석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군사훈련보다 더 긴장돼요. 가족이니까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지 느꼈어요. 개인의 안전보다 가족 전체의 안전을 더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내도 자신의 역할을 연습했습니다. 내가 제일 약해서 발목을 잡을까봐 걱정돼. 다리도 아프고 체력도 딸려. 하지만 저는 아내를 믿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드디어 수면제 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김 사장이 빵과 음료수에 적정량을 섞어서 가져다 줬어요. 이 정도면 2시간 정도 깊이 잠들 거예요. 몸에는 전혀 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깊이 잠든 것 같은 상태가 될 뿐이에요. 한국 측에도 탈출 시점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우리의 움직임에 맞춰 대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부국장님 가족이 국경을 넘으면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그날 오후 가족 모두가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각자 준비한 물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너무 많은 짐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최소한으로만 챙겼어요. 정말 필요한 것만 가져가자.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민석이는 작은 배낭에 간단한 옷가지와 개인 물품만 넣었어요. 아버지, 저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들의 의연함이 기특했어요. 유나도 최소한의 물건만 챙겼습니다.
아빠, 저도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최고예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라면 시끄럽게 대화하는 식탁이 조용했어요. 각자 마음속으로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밤 이후로는 우리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제가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함께 갑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면 우리 모두. 저도 두렵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웠고 남쪽에서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김 사장도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했어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저녁 9시가 되었습니다. 경계병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유나가 준비한 빵과 음료수를 들고 나갔습니다. 아저씨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빵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경계병들이 고맙다며 빵을 받았어요. 아가씨가 만든 거라니 더 맛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유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전혀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유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처음으로 딸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유나야, 우리는 누구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단지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란다. 딸을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선량한 경계병들에게 이런 짓을 해야 한다는 게 미안했거든요.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면제가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어요. 그 1시간이 평생 중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각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긴장감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숨소리까지 조심스럽게 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도 조바심이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민석이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주변 상황을 살폈어요. 아버지, 밖에 이상한 기색은 없어요. 평소와 똑같이 조용해요. 아들의 침착함이 다행이었어요. 마침내 10시가 되었습니다.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 상황을 확인하고 왔어요. 문을 살살 열고 들어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두 분 다 깊이 잠들어 계세요. 코까지 골고 계세요. 드디어 시작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운명을 건 탈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였어요. 민석이의 신호를 받고 저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 모두의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야만 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편안했던 우리 동로가 갑자기 적대적으로 느껴졌어요. 가로등 하나하나, 건물 그림자 하나하나가 모두 위험 요소로 보였습니다.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됐어요. 경계 초소로 향하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민석이가 앞장서서 안전한 루트를 확인하며 이끌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덕분에 이런 은밀한 이동에 능숙했어요. 유나의 손이 차갑게 식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딸의 손을 꽉 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괜찮다, 아빠가 있잖아. 조금만 더 용기 내자. 하지만 저 역시 떨리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아내는 뒤에서 걸으면서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워요. 아내의 불안감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초소에 도착하자 두 경계병이 의자에 기대어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명은 코까지 골고 있었습니다. 수면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잠든 경계병들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가정이 있을 텐데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석이가 앞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안전해요. 지금이 기회예요. 아들의 침착한 판단력이 든든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족 중 누군가는 냉정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유나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긴장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였습니다. 아빠, 저 정말 무서워요. 이러다가 들켜버리면 어떡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20살 어린 나이에 이런 위험한 일을 겪게 해서 미안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어요. 유나야, 우리가 함께 있잖아. 조금만 더 용기 내자. 곧 자유로워질 거야. 아내 미숙이도 멀리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래도 괜찮은 걸까? 정말 아무 일 없을까? 혹시 나중에 문제되는 건 아닐까? 저도 걱정되긴 마찬가지였지만 가족들을 이끌어야 했어요. 지금 여기서 망설이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망설이면 모든 게 끝나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민석이가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로 경계선을 넘어야 할 때였어요. 가족 모두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이었어요. 먼저 민석이가 앞서 나갔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덕분에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어요. 경계병들 주변을 조심스럽게 우회하면서 안전한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그 뒤를 제가 따라갔고 아내와 딸이 뒤따랐어요. 초소를 지나는 순간이 가장 긴장되었습니다. 잠든 경계병들의 코앞을 지나가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깨어날까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한 경계병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뭐지? 그 순간 우리 모두 얼어붙었어요. 혹시 깨어나는 건 아닌가 싶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다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무사히 초소를 통과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어려운 구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변까지 가려면 넓은 풀밭을 기어서 이동해야 했거든요. 서치라이트에 발각되지 않으려면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했어요. 풀밭에 엎드려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땅이 온몸에 닿았어요. 무릎과 팔꿈치가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를 악물고 기어갔어요. 기어가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충성했던 나라를 등지고 떠나는 기분은 복잡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개인의 충성보다 가족의 안전이 더 중요했어요. 유나가 기어가다가 무릎이 찢어졌어요. 날카로운 돌에 긁힌 것 같았습니다. 아픈 걸 참으며 소리 하나 내지 않는 딸이 기특했어요. 20살 어린 나이에 이런 고생을 시켜서 미안했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딸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우리 머리 바로 위로 밝은 빛이 지나갔어요. 그 순간 모두가 풀밭에 바짝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서치라이트는 천천히 이쪽 저쪽을 비추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경계병들이 깨어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빛이 제 등 바로 위를 지나갔을 때는 정말 들킬 뻔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가족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지나가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다행히 빛이 다른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언제 다시 빛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계속해서 강변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온몸이 풀과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상관없었어요. 가족이 함께 살아남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강이 보일 거였습니다. 아내가 중간에 힘들어했어요.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아서 체력이 딸렸습니다. 잠깐만 좀 쉬었다가 갈게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민석이와 제가 아내를 도우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드디어 강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에 반사되는 강물이 보였어요.
마침내 마지막 관문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변에 도착해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강물이 생각보다 거세게 흘렀어요. 과연 우리가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눈을 맞췄어요. 모두 준비됐죠? 이제 강을 건너면 정말 자유예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민석이가 먼저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아버지, 생각보다 깊어요. 하지만 건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용기 있는 모습이 든든했어요. 이제 정말로 강을 건널 차례였습니다. 한 번 물에 들어가면 뒤돌아올 수는 없어요.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마지막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물이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가족 모두의 운명이 이 강 건너편에 달려 있었거든요. 민석이가 앞장서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아들이 먼저 안전한 루트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유나의 손을 잡고 따라갔어요. 아내 미숙이가 마지막으로 뒤따랐습니다. 물에 들어가자마자 물살의 힘을 느꼈어요. 생각보다 훨씬 센 물살이었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휩쓸려 갈 것 같았어요. 특히 체력이 약한 아내와 딸이 걱정되었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물이 가슴까지 올라왔어요. 물살이 생각보다 세서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나가 물에 휩쓸릴 뻔했을 때 민석이가 재빨리 붙잡아줬어요. 누나, 제 팔을 꽉 잡으세요. 그때 갑자기 저 멀리서 서치라이트가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엔 강 쪽을 향해 비추고 있었어요. 빨리 숨어야 해. 우리는 서둘러 수초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수초에 몸을 맡기고 있는 기분은 끔찍했어요. 미끄럽고 질척한 수초가 온몸에 감겼습니다. 하지만 발견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경계병들이 깨어나서 우리 실종을 발견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수색을 하는 건가요? 서치라이트가 바로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어요. 그 순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물속에서 떨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특히 유나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제발 지나가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만약 여기서 발각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거죠. 다행히 빛이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르렀습니다. 아직 강을 다 건너지도 못했거든요. 게다가 순찰선이 나타날 수도 있었어요. 계속해서 물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수초에 발이 걸리기도 하고 깊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끝까지 가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서 순찰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순찰선에 발각되면 도망갈 곳이 없었거든요. 빨리 갈대숲으로. 민석이가 재빨리 판단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강변의 갈대숲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순찰선이 바로 앞을 지나가면서 물살을 일으켰어요. 순찰선의 파도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유나가 물을 많이 마셨는지 기침을 하려고 했습니다. 민석이가 재빨리 딸의 입을 막았어요. 누나,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아들의 침착함이 다행이었어요. 만약 유나가 기침을 했다면 들켰을 수도 있었거든요. 순찰선 위에서 불빛이 이쪽 저쪽을 비췄습니다. 선원들이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밤 이상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더 꼼꼼히 살펴보자. 그들의 대화를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우리의 존재를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경계를 강화한 건가요? 어쨌든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긴장되는 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순찰선이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맴돌았어요. 차가운 물속에서 버티는 게 한계에 달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순찰선이 다른 쪽으로 향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제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 미숙이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찬 강물에 오래 있다 보니 기력이 완전히 떨어진 것 같았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되죠?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대로는 강을 다 건널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와 제가 아내를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들의 따뜻한 말에 아내가 조금 힘을 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견뎌야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였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마지막 구간을 헤쳐나갔습니다. 유나도 많이 지쳐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 저는 괜찮아요. 엄마 걱정하세요. 딸의 배려심이 고마웠어요. 드디어 강 건너편 제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미터만 더 가면 물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지막 힘을 다해 제방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온몸이 젖어서 무거웠지만 해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강을 무사히 건넌 것이었어요. 가족 모두가 살아있었고 함께 있었습니다. 제방 위에서 뒤돌아본 강이 그렇게 넓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저 건너편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거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무사히 강을 건넜다는 사실에 감격했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한 곳에 도착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폐가를 찾아서 숨어야 했어요. 그곳에서 다음 단계를 기다려야 했거든요. 김 사장이 알려준 안전가옥으로 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버려진 집이 있었어요. 김 사장이 미리 알려준 은신처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그 집으로 향했어요. 마침내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폐가에 도착해서 젖은 옷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살아있고 건강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살았어. 정말 살았어. 우리가 정말 해낸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가족이 서로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우리는 해낸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첫 번째 단계는 성공한 거였어요. 폐가에서 하루를 보낸 후 김 사장이 연락을 해왔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국장님, 오늘 밤에 이동해야 합니다. 트럭을 준비해뒀으니 짐칸에 숨어서 이동하세요. 트럭 짐칸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가족 4명이 들어가기에는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유일한 탈출 방법이었거든요. 김 사장이 짐칸 바닥에 담요를 깔아놨어요. 최대한 편하게 누워 계세요. 검문소 몇 개 통과해야 하니까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긴장감이 다시 돌아왔어요. 트럭이 출발하면서 본격적인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짐칸 속에서 바깥 상황을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어요.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놨어요. 아마 우리 소리를 가리기 위해서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어요. 국경지역 경계 강화, 수상한 인물 신고 요청 같은 내용들이었거든요. 중간에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어요. 트럭이 멈추면서 검문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짐은 뭐죠? 그 순간 온 가족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발각될 것 같았어요. 유나가 제 팔을 꽉 붙잡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입에 손을 대고 기침을 참고 있었어요. 검문 중에 손전등 불빛이 짐칸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공안이 짐칸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들은 뭐죠? 중국으로 수출하는 공산품들입니다. 운전기사의 침착한 대답이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더 꼼꼼히 검사하면 들킬 수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검문이 형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통과하세요. 트럭이 다시 출발하면서 우리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을 통해 들은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북한에서 우리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찾아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핵개발 자금을 담당했던 제가 탈출한 것은 체제에 큰 타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거겠죠. 국경 봉쇄령도 내렸다고 합니다. 모든 경계병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탈출한 사실이 상부에 보고된 것 같았습니다. 트럭으로 이동하는 동안 여러 번 위기를 넘겼어요. 무공한 차량과 마주치기도 하고 검문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숨어야 했어요. 한 번은 정말 들킬 뻔했습니다. 검문소에서 공안이 더 꼼꼼히 검사했어요. 요즘 수상한 일들이 많아서 말이에요. 짐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어요. 손전등이 우리가 숨어 있는 곳 가까이까지 왔어요. 그때 운전기사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무공한 동지, 담배 한 대 피우시죠. 제가 좋은 담배 가져왔어요. 그 바람에 공안의 주의가 딴 곳으로 돌려졌어요. 이동 중에 라디오에서 우리에 대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체제 전복을 꾀한 반역자가 도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발견 즉시 신고하라는 방송까지 나왔어요. 아내 미숙이가 그 방송을 듣고 무릎을 꺾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거네요. 우리가 진짜 반역자가 되어버렸어요. 20해 넘게 살았던 고향을 완전히 등지게 된 거였습니다. 민석이와 제가 번갈아가며 아내를 부축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에요. 아들의 따뜻한 말에 아내가 조금 진정했습니다. 유나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빠, 이제 친구들도 못 만나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는 거고요? 딸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위로했어요. 며칠간의 힘든 여정이 계속되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 걸어서 이동하기도 하고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기도 했어요. 김 사장의 네트워크가 정말 광범위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중간에 선박을 이용해 강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작은 어선이었는데 엔진 소리를 최소화하고 이동했어요. 혹시 순찰선이 나타나면 강으로 뛰어드셔야 할 수도 있어요. 선장의 말에 긴장이 더해졌습니다. 다행히 강 건너기는 무사히 끝났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아직 멀었거든요. 김 사장이 조금만 더 참으시면 안전한 곳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며칠간의 힘든 여정 끝에 드디어 중국 접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한국 정보기관과 연결될 차례였어요. 김 사장이 준비한 안전가옥에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안전해질 수 있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 측 관계자를 만났어요.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한국말을 하는 게 반가웠습니다. 우리 부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실감이 났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가족만의 힘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주겠다고 한 거였어요. 한국 관계자는 우리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업무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 질문했어요. 부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탈북한 가족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핵개발 자금 관련 정보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이 정보들이 북한 제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가족들의 안전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드디어 안전한 보호막 아래 들어온 거였습니다.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으로 가는 선박에 탑승했어요. 바다를 건너면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가족들과 함께 미래를 꿈꿨어요. 아빠,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유나가 물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배 위에서 바라본 바다가 그렇게 넓고 푸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 우리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기대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공개 입국 절차를 통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감격이 밀려왔어요. 20여일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습니다. 발밑의 땅이 이렇게 든든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공항에서 바로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통일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라는 정식 명칭을 들으니 새로웠어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담당자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첫날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담당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마음 편히 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긴장했던 마음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유로운 땅에 도착했다는 실감이 났어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쫓아올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나원의 시설들을 둘러보며 놀랐습니다. 깨끗한 숙소와 식당, 교육시설까지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었어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곳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전용 시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유나가 상담사에게 가장 먼저 물었어요. 저 대학교 다시 다닐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공부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나요? 밤에도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상담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에서는 누구나 배울 권리가 있어요. 성적만 된다면 어떤 대학이든 갈 수 있고요. 장학금 제도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딸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과 당성이 중요했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능력과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정말 공정한 사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석이도 적응 교육을 받으면서 달라졌어요. 기술교육 과정에 참여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는 정말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것 같아요. 출신이나 배경보다 실력이 중요해요. 아들이 희망찬 표정으로 말하는 걸 보니 뿌듯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원 자녀라는 게 중요했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실력과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아들아, 이제 정말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하나원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아내 미숙이의 무릎 부상을 정밀 검사받을 수 있었어요. MRI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아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치료가 권리라니 믿기지 않아요.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부인, 여기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할 권리가 있어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에 감동했어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체계적이었어요. 한국 사회 적응 교육부터 시작해서 직업훈련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과정을 마치시면 사회로 나가실 수 있어요. 정착지원금도 지급되고 주거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지원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몇 달 후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착지원금을 받아 작은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전기가 24시간 나오고 수돗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부터 감동이었어요.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의 일이 기억나요. 아내의 무릎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서 있기 힘들어했는데요. 어떤 젊은 남성이 아내에게 자리를 양보해줬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친절을 베푸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다리 아프시죠? 그 청년의 따뜻한 말에 아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젊은이. 유나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참 따뜻해요. 북한에서는 이런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네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회주의는 북한이 아니라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였습니다. 민석이는 취업에 성공해서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IT 관련 기술을 배워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성실함과 열정을 인정받아 입사한 지 1년 만에 승진 기회를 얻었어요. 아버지, 여기서는 정말 노력한 만큼 인정해줘요. 아들이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탈북자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인정받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민석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아빠가 자랑스럽다. 동료들도 민석이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민석 씨 덕분에 프로젝트가 성공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공정한 사회였습니다. 저도 국정원과 협력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의 핵개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증언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리 부국장님의 증언이 국제사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북한 제재 강화에 중요한 근거가 될 거예요. 처음으로 제 지식이 선한 목적에 사용된다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북한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위해 일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도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가족끼리 피크닉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유나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는 어두워도 무섭지 않아요. 여기서는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요. 혼자 나와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꿈꿔왔던 그 자유를 드디어 얻은 거였어요. 공포 없이 걸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나야, 아빠도 여기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껴. 정말 신기해요. 밤 11시에도 여자 혼자 다닐 수 있다니. 유나의 감탄사에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당연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아내도 건강을 되찾으면서 밝아졌어요. 무릎 수술을 마치고 재활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걸음을 되찾았습니다. 당신,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런 곳이 세상에 있는 줄 몰랐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야. 제가 아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생은 했지만 후회하지 않아.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가족 모두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날의 고생과 현재의 감사함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거였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야. 제가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어서 모든 걸 견딜 수 있었어. 민석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의 소중함과 자유의 가치를 말이에요. 아들이 이렇게 성숙해진 모습이 기특했어요. 한국에서의 정착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어요. 국정원의 보호하에 본격적인 증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북한 비밀 재정실의 실체를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 증언할 때는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극비로 다뤄왔던 정보를 공개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리 부국장님,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관의 격려에 용기를 냈습니다. 핵개발 자금이 어떤 경로로 조달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조사관의 질문에 저는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불법 무기 거래, 마약 밀수, 사이버 해킹, 위패 제작까지 모든 실상을 털어놓았어요. 39호실이라는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이 외화벌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요. 연간 얼마 정도의 자금이 조달되나요? 구체적인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조사관들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어요.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도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음성이 변조된 상태에서 진행된 인터뷰였지만 긴장되었어요. 미스터 리, 당신의 증언이 북한 제재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상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어요. 단순히 탈북한 사람이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증언자가 된 거였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더욱 커졌어요. 유엔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핵개발 실태에 대해 자세히 증언했어요. 리 선생님의 증언이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살아야 했던 이유를 알겠습니다. 단순히 가족을 구하기 위한 탈출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 증언은 실제로 국제회의 문서에 반영되었고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로 이어졌어요. 리 부국장님의 증언 덕분에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망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역할이었지만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CNN, BBC 같은 국제 언론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얼굴은 가리고 음성도 변조했지만요. 북한 내부의 실상을 증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에서 쌓았던 지식이 드디어 선한 목적에 사용된 거였어요. 과거에는 체제 유지를 위해 일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인류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은 존재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해외 공작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제거하려 한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리 부국장이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위험합니다. 국정원에서는 지속적인 신변 보호를 약속해 주었어요. 리 선생님 가족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24시간 보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사함이 더욱 컸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호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선생님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세요. 유나는 드디어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시험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합격했어요.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딸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여기서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연애도 할 수 있어요. 딸의 밝은 모습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아빠, 지금이 진짜 제 삶 같아요. 북한에서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는데 여기서는 자유로워요. 제가 원하는 공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딸의 말을 듣다 보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20살 나이에 맞는 당당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였습니다. 유나야, 너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아빠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야. 민석이는 회사에서 더욱 인정받아 중간 관리직으로 승진했어요. 탈북자라는 편견을 완전히 극복하고 능력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는 출신이 아니라 실력이 중요해요. 정말 공정한 사회예요. 아들이 후배들을 이끌며 일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웠어요. 민석 팀장님 덕분에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동료들의 칭찬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버지가 용기 내서 탈북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민석이가 제게 고마워하는 말을 했어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내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무릎 수술 후 재활치료를 마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당신, 우리 정말 잘 왔어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내가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다른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싶어요. 아내의 따뜻한 마음씨가 고마웠어요.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국정원 담당자에게 말했어요. 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실상과 자유의 소중함을 증언하고 싶어요. 다른 북한 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리 선생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담당자도 제 의견에 동감했어요.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증언 활동을 확대해보죠. 제 증언이 탈북을 꿈꾸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유를 향한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자유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어요.
물론 신부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요.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대화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교수님, 정말 감동적이에요. 자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젊은이들이 자유의 가치를 깨닫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국제인권단체에서도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어요. 북한에 남아있는 동포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기여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앉아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야. 이제 우리는 진짜 자유인이 되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자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야. 유나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 덕분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저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석이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 자유를 지키는 일에 기여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용기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탈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자유를 지키고 널리 알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 사는 거였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가 살아남은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겠어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 제가 가족들에게 한 마지막 다짐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여정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자유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